Пизда. Ебать. В хату прям. Чел, ебать. 누가 우리 도시를 포위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지만 텔레비전 속 장면이 우리 창밖으로 펼쳐지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폭격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았고 식수도 전기도 인터넷도 모두 끊겼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지하에 숨어 있었고 밖에서는 계속해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일이 올지 확신할 수 없는 밤들 속에서 저는 점점 어두운 얼굴로 굳어갔습니다. 숨쉬는 방법만 남긴 채 감정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딱 3초만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따뜻한 격려가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리나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의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서 태어났고 26해를 그곳에서 살아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 건 2022년 2월 이전까지였습니다. 그해 봄 도시의 하늘이 무너졌고 사람들의 얼굴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전쟁은 소리 없이 다가왔고 하루아침에 삶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게 그때 제 마음속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멋진 삶, 화려한 꿈, 낭만 따위는 없었고 단지 누군가의 소리에 깨지 않고 눈을 뜨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아닌 이불 위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 단순한 일상을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하에서 겨우 휴대폰을 충전한 뒤 SNS에 접속했고 전쟁이 시작되기 전 한국으로 떠난 친구의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적었더군요. 여긴 조용해. 누구도 나에게 소리 지르지 않고 밤길을 혼자 걸어도 두렵지 않아. 이 나라에선 내가 사람처럼 취급받아. 그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해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거라고. 다정한 말 한마디, 질서 있는 거리, 미소로 시작되는 하루,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그대로 바라봐주는 시선. 그런 세상이 이 지옥 같은 삶 끝에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믿게 된 겁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였고 무너진 집 한 구석에서 종이 한 장 펴놓고 자음과 모음을 따라 적었습니다. 자막 달린 드라마를 보며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잘 지냈어요? 같은 말을 외웠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나라 사람들의 말투에서 이상하게 온기를 느꼈고 그 감정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건 사랑을 찾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제 삶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나를 다정하게 바라봐줄 한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 그 끝에 한국 남성과의 결혼이라는 확실한 목표를 품게 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가겠다고. 그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대한민국으로 가겠다고 결심한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도시를 벗어나겠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럽던 나날들 속에서 나가겠다는 마치 선언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하기까지 저는 한 번도 내일을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지하에 있었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곳, 냄새조차 구분이 되지 않는 침묵의 공간이었죠. 누군가 말하길 거긴 대피소라고 했지만 제겐 더 이상 인간이라는 감각이 사라지는 장소였어요. 사흘째 되는 날 물을 마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입에 뭐가 들어가는 감각조차 없었어요. 비상식량을 나눠주던 손길도 종이컵에 담긴 물도 그저 망가진 몸에 억지로 넣어야 할 연료처럼 느껴졌습니다. 목이 막히도록 삼켰고 심장이 뛴다는 느낌도 없었죠. 주변엔 저처럼 말이 사라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입은 있지만 쓰지 않고 눈은 있지만 서로를 보지 않던 존재들. 사람이 모여있다는 건 위로가 아니라 침묵이 겹쳐지는 공포였습니다. 벽 쪽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덥수룩하고 셔츠엔 먼지가 묻어 있었죠. 그는 매일 같은 자세로 손에 쥔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작은 수첩이었어요. 페이지마다 그림처럼 그려진 가족 사진들이 스티커처럼 붙어 있었고 맨 마지막 장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다시 만나자, 꼭 살아서. 그 글을 보는 순간 저는 울지 않으려고 애써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나는 게 창피해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게 느껴져서 제 마음이 그 감정에 다 무너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만 되뇌었어요. 나는 지금 살아있다. 아직은 살아있다.
그렇게 겨우 버텼던 며칠 뒤 누군가 지하실 안에 있던 라디오를 켰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누군가가 말했어요. 서쪽 통로 일부 개방 민간 탈출 가능 지역 확인 중. 사람들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완전한 희망이 아니었지만 그 한 줄로 숨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탈출이 가능하다면 어디든 여기가 아닌 어딘가로. 그리고 다음 문장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 어딘가가 대한민국이면 좋겠다. 그게 막연한 바람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곧 알게 됩니다. 왜냐면 제 마음은 그날부터 계속 한국이라는 두 글자를 입안에서 굴리고 있었으니까요. 발음조차 정확히 모른 채로.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처음엔 단지 그 이름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도망치듯 읊조리는 말 한마디였지만 그게 저에게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되어갔습니다. 피난소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건 시에서 임시로 만든 대피버스가 마을 어귀까지 내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웅크린 채 탑승했고 창밖엔 여전히 잔해와 검게 탄 건물들이 지나갔습니다. 마리우폴은 제가 알고 있던 그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거기서 마음을 떠났어요. 그곳은 제 집이 아니었고 제 미래는 그 안에 없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임시대피소에 도착한 첫날 밤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책상도 의자도 없어 바닥에 무릎을 세운 채였지만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편지를 썼어요. 나는 살아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고 싶다. 거기서 나를 다시 사람답게 바라보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이 문장을 적고 나니 내가 막연하게 바랐던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조건이 필요했던 거죠. 그날부터 저는 한글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책도 없었고 인터넷도 자주 끊겼지만 작은 종이에 자음과 모음을 외워 적었습니다. 기억 리는 디귿 리를 미음. 그 단순한 기호들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고 그 안에 어떤 따뜻한 리듬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대피소 벽보에서 작은 공고문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국제 NGO 단체에서 한국어를 기초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여성 난민에게 입국 상담을 진행한다는 안내였습니다. 전쟁통 속 그 문장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글자를 공식적으로 본 게 처음이었고 그 글씨를 눈앞에서 본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지금이라면 말도 잘 못하고 표현도 서툴지만 한국에 가고 싶다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부터 매일 종이에 쓰인 문장을 입으로 따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리나입니다.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존중받고 싶습니다. 종이 위의 문장들은 이제 기도처럼 되풀이됐고 저는 문장마다 숨을 불어넣듯 말했습니다. 말이라는 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이니까요. 며칠 뒤 NGO 담당자와의 이메일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초기 접촉은 영어로 진행됐지만 그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간단한 한국어 인사 가능하신가요?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른 뒤 타이핑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리나입니다. 그리고 한국 가고 싶어요. 전송 버튼을 누른 순간 그 조그만 메시지가 제 인생을 움직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처음으로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후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받은 편지함을 열었습니다. 다음 메시지가 올 때까지는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손끝이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알림을 놓칠까봐 휴대폰 화면을 밤새 켜두고 잠들었고 새벽마다 눈이 떠질 때마다 제일 먼저 확인한 건 배터리와 통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은 그 전에 기다림과는 달랐습니다. 지하 피난소에서 죽지 않기를 기다렸던 나날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건 선택지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움직인 결과가 돌아올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이 주는 떨림이 저를 지탱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주변 사람들도 저를 조금씩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성은 제 옆에 앉아 물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노트 희망이네요. 사실 그 말은 좀 이상했습니다. 종이 몇 장, 펜 몇 자루. 하지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노트는 제 안의 절망이 처음으로 형태를 갖춘 희망이었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한 탈출구가 아니라 내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출입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알리나님, 한국행 입국 전 인터뷰가 통과되셨습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이 멈춘 줄 알았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눈물이 먼저 터졌고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그대로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모니터 속 한 줄의 문장이 제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저는 대피소 창문 밖을 오랜 시간 바라봤습니다. 별이 없고 바람이 거센 밤이었지만 창 너머 어딘가에 그 나라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을 크게 들이마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 마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누구도 날 의심하지 않고 내 말을 가로막지 않는 나라. 나를 무시하지 않고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사람. 그 사람과 그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진심이고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입국장 문을 지나온 순간 저는 그 공간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항의 천장은 높았고 바닥은 지나치게 깨끗했고 모든 사람들은 너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 조용함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금세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처음 느껴본 안전한 정적, 폭격이 없는 공간의 침묵이라는 걸. 저는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저를 마중 나온 NGO 담당자 김현주 씨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걷는 속도에 맞춰 걸었고 짐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배려가 이상하게 고마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그 사람이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우리는 NGO가 운영하는 임시 체류 숙소로 향했습니다. 도심에서 약간 떨어진 동네 좁은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자 작은 회색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판도 없었고 복도는 조용했고 오래된 나무 바닥은 걸을 때마다 살짝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따뜻했어요. 실내 온기가 벽을 타고 내려왔고 담요엔 햇빛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저처럼 입국한 여성들이 몇 명 더 있었고 그들 중 대부분은 중앙아시아 계열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NGO 측에서는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줬습니다. 밥, 국, 나물 몇 가지. 저는 식판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향, 낯선 질감. 하지만 젓가락질을 하려다 수저로 바꿔들었을 때 옆에 앉은 한 여성이 먼저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이건 된장국이에요. 한국 사람들 이거 진짜 많이 먹어요. 그녀는 러시아 억양이 섞인 서툰 한국어로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웃었습니다. 그 한 끼가 얼마나 조용하고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식사,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감각이 이렇게 다정할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거든요. 식사가 끝난 뒤 NGO에서는 간단한 적응 오리엔테이션을 해줬습니다. 생활규칙, 지역병원, 외출 제한 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 다음 달부터 한국어 수업이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확실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는 나에게 말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할 기회를 주었고 그 기회는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 방에 돌아와 가방을 풀다가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지하 피난소에서 한국어를 따라 적던 그 노트. 거기엔 여전히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첫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 가고 싶어요. 이젠 그것을 왔어요로 바꿔 적었습니다. 원하는 것에서 도달한 것으로 바뀌는 그 느낌. 그건 제 인생이 바뀌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한국어 수업은 매주 월, 수, 금 오전 10시. NGO의 협력기관에서 운영하는 기초반이었고 저를 포함한 입소자 8명이 조그만 교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흰 칠판, 접이식 책상, 한국인 강사 1명. 그분은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처음부터 끝까지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말은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우리 함께 말해봐요. 하지만 제 입에선 단어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휘는 알아도 연결이 되지 않았고 대답을 하려고 할 때마다 목이 먼저 막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웃으며 따라 말했지만 저는 점점 안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처음으로 왜 말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몇 달을 혼자 공부했고 발음도 외웠는데 막상 사람 앞에서 말하려 하니 혀가 제 것이 아닌 듯 느껴졌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난 뒤 저는 교실 뒤편 복도에 혼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흐릿한 햇살이 들어왔고 제 무릎 위엔 아직 펼치지 못한 교재가 놓여 있었죠. 그때 강사님이 조용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분은 제 옆에 무릎을 굽히며 말했어요.
알리나 씨,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단어보다 중요한 건 그 단어를 왜 배우려 하는지예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눈물이 날까봐.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수업이 끝난 날. 숙소에 돌아오는 길에 한 한국인 여성이 저를 부르더군요.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신다는 분이었어요. 이따금 숙소에 음식 기부를 하신다는 NGO의 후원자였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있을 때 우리 가게 와서 설거지나 간단한 일 도와줄 수 있어요? 말 안 통해도 괜찮아요. 사람이 필요해서 그래요. 저는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어는 부족해도 몸은 움직일 수 있었고 그 공간에서 저는 단 하나의 역할을 맡게 된 거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 식당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일했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였고 저는 접시를 닦고 쓰레기를 버리고 주방 뒤편에서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에게 처음으로 한국인 손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은 그날 제 하루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말이 안 통해도 서툰 행동이라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는 국경 없이 전달된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를 꺼내 조심스레 한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문장을 쓰고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필요 없는 존재라는 말은 더 이상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몇 주 후 저는 이곳에서의 삶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지하철은 너무 복잡했고 거리는 조용하면서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가게 일은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손님들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 조금씩 단어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매일 한국어 노트를 꺼내 메모하는 걸 보시고는 알리나 씨 한국어 배울 거야? 라고 물으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 가게 직원들은 저를 조금씩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메뉴판을 가리키며 이건 비빔국수야라고 알려줬고 어떤 날은 단골 손님이 천천히 말을 반복해주며 제 발음을 따라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따뜻한 교감들이 제게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배우는 가장 진짜다운 방식이었습니다. 주말이면 근처 공원으로 나가 혼자 걷곤 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노부부, 아이 손을 꼭 잡은 젊은 엄마. 그 모습들이 저에게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너무 조용했고 평화로웠습니다. 폭격 소리나 비명, 무너진 건물의 잔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단순한 평화가 저를 울게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가게에서 함께 일하던 유진 씨가 말했습니다. 알리나 씨 여기 있으면 진짜 가족 같지 않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 전쟁 속에서 잃어버린 그 단어를 나는 지금 낯선 땅에서 다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하는 식당은 크지 않았지만 매일 다양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누군가는 바쁜 점심시간에 허겁지겁 음식을 먹고 나갔고 누군가는 혼자 조용히 앉아 국을 천천히 떠먹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들도 각자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나 혼자 외로운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출근길에 작은 꽃가게 앞을 지나가다 화분 하나를 샀습니다. 작고 연한 분홍빛의 꽃이었는데 그날따라 그 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방에 그 화분을 두고 저는 매일 아침 그 꽃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별 의미 없는 행동이라 여겼을지 모르지만 저에겐 그것이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도망쳐온 나라에서 살아남았고 이곳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서 저는 다시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아도 되었고 어떤 질문에도 고개를 떳떳이 들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며 저는 스스로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피난민이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하고 조금씩 한국어를 익히고 작은 일들을 스스로 해내며 저는 살고 있다는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가게 일도 익숙해졌습니다. 불판을 닫고 반찬을 내고 주문을 받는 일조차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손님들과 나누는 짧은 인사 속에서
진심이 담긴 감사합니다와 괜찮으세요? 같은 말은 그 자체로 새로운 언어이자 저만의 감정 표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완전 한국 사람 다 됐어. 저는 웃었지만 속으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전 이 나라가 좋아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퇴근 후 골목길을 걷다 보면 벽에 비친 제 그림자가 더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도망치는 뒷모습이 아닌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의 실루엣이었습니다. 가끔 우체국 앞 벤치에 앉아 가족에게 편지를 구상합니다. 많이 쓰진 못하지만 잘 지내요. 여기서 살 거예요. 그 한 줄을 적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내 마음을 인정한다는 건 생각보다 어렵고도 용기 있는 일이니까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한국이에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받아주는 나라예요. 크게 반기지 않아도 거절하지도 않는 그 태도에서 저는 숨 쉴 공간을 얻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저에겐 큰 위로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고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외롭고 울컥할 때도 있지만 그 감정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진짜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피신처가 아닙니다. 제가 살아내고 싶은 곳,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이정원 저는 지혜였습니다.